예. 자, 콘텐츠 개발 전략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전략 아닌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한 개인이 뭐 많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해봤다고 해봐야 얼마나 경험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독자의 시간을 낭비하는 글쓰기는 지양해야 된다. 그건 아주 중요한 철칙이죠. 예, 뭔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자발적으로 그 독자가 시간을 내서 돈을 주고 책을 사서 읽을 만한, 그리고 꼭 뭐 책을 사서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어디에 실려 있다거나 또는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접하게 된 그런 글이라 하더라도 그 글을 읽으면서 뭔가 시간이 아깝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글이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항상 모든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내 얘기, 자기중심적인 내 얘기, 내 생각, 뭐 이런 것에 갇혀서 글을 쓰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주제가 정해졌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그동안 어떤 식의 그 글들을 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은 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른 글들이 나와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된 글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내가 내 글을 하나 더 보탤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자료조사인데요. 무엇을 쓸 것인가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 무엇에 대한 자료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랑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너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그 드라마나 뭐 문화 콘텐츠에서는 온갖 사랑 얘기고 또 가요나 뭐 팝이나 이런 데서 온통 다 사랑 얘기인데 실제 내 삶은 무미건조해. 뭐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혼자 밥 먹고 혼밥 혼술 막 이런 것들이 요즘에 사실은 개인의 삶과 그 사회의 어떤 대중문화 사이에 어떤 큰 갭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싶다. 글을 쓴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그 스터디, 그리고 이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쓸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자료 조사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즘에는 도서관에 가면 모든 자료들이 거의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치면 그 주제와 관련된 논문 자료부터 시작해서 어떤 잡지에 실렸던 그런 텍스트라든지 또 신문 기사라든지 뭐 이런 모든 형태의 글들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주제어를 넣습니다. 그럼 너무 많죠. 그럼 좀 좁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뭐 남녀 간의 사랑, 뭐 연애,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좁혀가지고 책을 찾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자료를 보통 찾지요.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자, 여러분에게만 살짝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글쓰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요. 가장 최근에 나온 박사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 이런 논문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앞에 서론에 항상 연구사 검토라는 게 나와요. 연구사 검토. 연구사 검토에 보면은 기존의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가 쭉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와 가장 유사한 주제를 찾으면 돼요. 그죠? 예. 가장 유사한 주제를 찾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글을 쓴 그 논문이나 아니면 뭐 기사문이나 글들이 텍스트가 다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텍스트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것들을 참고를 하면은 굉장히 공신력 있고 좋은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냥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데 주제어 넣고 뭐 찾게 되면은 뭐 거기에 쓰레기 같은 그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고급 정보가 막 뒤섞여 있으니까 그걸 언제 우리가 분류를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석박사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공신력 있는 그런 문예지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데 실린 그런 그 주제와 관련된 그런 글을 찾게 되면 거기에 참고 문헌이나 각주가 달려 있고요. 또 사람과 관련해서 기존에 어떤 주제들이 주로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되어 왔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최상의 자료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주제를 다루려면 이 정도의 책들은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별된 자료를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최근에 나온 박사학위 논문이 으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기존의 그 주제와 관련돼서 나와 있는 거의 모든 텍스트를 다 섭렵을 해야지만 박사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주제와 관련된.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팁을 한 가지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를 사랑과 관련돼서 뭐 찾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테바의 사랑의 역사, 뭐 이런 책이 여기에서 많이 인용이 됐고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뭐 사회학자 살스비의 뭐 낭만적 사랑과 사회, 그 다음에 소설가 스탕달이 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연애법이라고 나와 있는 책을, 예, 뭐 그 밖에도 또 그 유명한 에이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얼마나 많습니까? 쭉, 그죠? 예, 읽어봐야 될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바디우의 사랑 유찬,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연구사 검토라든지 박사학위 논문에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그리고 사랑에 관한 주제를 다루려면 이 정도는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시되어 있는 이런 도서 목록 또는 그 텍스트 목록을 뽑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텍스트 목록을 뽑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셔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라는 그 자료 분류, 분석 단계, 그 단계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접근해서 연구하는, 탐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시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는 공시적인 방법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통시적 방법은 역사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언제 생겨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흘러오면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각 시대의 고대인들은 사랑을 어떻게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중세인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봤고, 근대는 어땠고, 현대인들의 그 사랑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구찰하는 것이 바로 통시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탐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통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공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적인 접근이라고 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런 방식에서는 이런 거죠. 자, 지금 보면은 크리스테바의 사랑의 역사는 뭡니까? 철학이에요. 또 여성학일 수도 있어요. 사이스비는 사회학자입니다. 스탕달은 문학가, 소설가죠? 프롬은 철학자. 바디우는 뭐 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정치 철학이라고 해봅시다. 정치 철학에 가깝죠. 정치학이라고 합시다. 정치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학문 분야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공시적으로, 그쵸? 예, 공시적이라는 것은 이제 동시대의 그런 역사적 접근이 아니라 공간적 접근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자, 철학의 관점에서 뭐 크리스테바의 사랑의 역사, 또 프롬의 사랑의 기술, 바디우의 뭐 사랑 예찬 이런 것들이 뭐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학의 관점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볼 수가 있고요.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사랑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여기에 조금 안 맞잖아요? 그럼 과학자들은 이 사랑을 어떻게 봤을까? 그럼 과학자들의 사랑관을 다룬 책을 조금 더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살펴보니까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그 플라톤이 향연에서 에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부터 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자연 철학자들도 뭐 엠페도클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자연 현상을 또 설명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가, 끌어당김이라는 것, 그러니까 구심력과 원심력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당기는 것, 당기는 힘, 이런 것들을 그 고대 철학자들은 이제 사랑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에게 와서는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서로 다름이 하나의 합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런 플라톤식의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사랑관이 그 근대의 그 조르주 바타이유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은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이라고 해서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좀 더 이제 발전시킨 그런 에로티시즘의 이론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인들은 이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스탕달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제 책에서 보면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이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책에서 서머셋 모음이 사랑을 다루는 방식이었는데요. 사랑 한 가지를 주제로 해서 정말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던 그런 소설이 바로 이 인간의 굴레라는 서머셋 모음의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사랑에 빠진 이 쩔른발이 필립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한 여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괜찮은 여자가 아닌, 절대 좀 멋있는 여자도 아니고 우아한 여자도 아니고 착한 여자도 아니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속물적이고 그리고 취향도 좀 약간 천박하고 막 이런데 열병 같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아무 이유 없음이에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빠져드는 게 사랑인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서머셋 mom이 그 인간의 굴레. 왜 굴레냐? 인간은 자기를 통호할 수 없어. 그 통호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불같은 감정이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불길에 휩싸이고 나서 그 필립이라는 이 인물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아무튼 그 문학인들이 이제 사랑을 다루는 방식은 철학자나 사회학자나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방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살스베 같은 경우에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의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통 낭만적 사랑을 굉장히 낭만적이고 한 번쯤 해보고 싶고 좀 약간 신비화시키고 그런 면이 있는데 사회학자 살스비는 굉장히 냉혹한 시선으로 이 낭만적 사랑이라는 환상이 결국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희생을 강요한다. 그리고 남성에 의한 여성의 차별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똑같은 제목으로 정의연이라는 소설가가 그 낭만적 사랑과 사회라는 그런 소설을 쓰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가 바라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뇌, 전두엽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사랑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공시적인 접근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구나. 여기에서 이제 뭐 공통점과 뭐 각각의 학문 분야만의 그런 차이점들 같은 것들도 찾아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들, 복수 관점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총체적이고 넓고 깊이 있게 사랑에 대해서 탐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 이 둘 중에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사랑에 접근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료를 이제 분류하고 이 자료를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충분한 공부, 충분한 어떤 독서, 이런 스터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서 군데군데 자기가 공부하고 읽은 이러한 책들을 인용해 가면서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서 또는 반박하기 위한 논리로서 이런 자기가 공부한 이런 이론들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글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각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출처를 밝히는 각주 형식.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알랭 드 보통이나 이런 소설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소설가들도 보면은 소설에 각주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설가도 그냥 글을 쓰지 않아요. 이런 자료 조사를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글쓰기에서는 이런 식의 그 충분한 그 주제에 대한 자료 조사 그리고 자료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자기 입장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관점 갖기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그냥 하는 것이다. 아니죠. 글쓰기는 그래서 최고의 작가는 최고의 독자고요. 최고의 독자는 최고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독서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작가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콘텐츠 개발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 시간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다양한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살펴본 그런 다양한 그 전략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쓸 것인가 라는 이 콘텐츠들을 스스로 이제 찾아내고 개발하고 하는 그러한 실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는 않았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획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가시적인 작품으로 다양한 작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개발 전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